오늘 나눌 책은 알렌 고든과 아론 지프 작가의 통증 탈출입니다.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프신 분, 목과 어깨가 뻐근하신 분,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병원에도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마사지도 해봤는데 통증이 낫지 않는다면 이 책이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저자 알렌 고든은 심리치료사인데요. 그 자신도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만성 요통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금 완전히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술도 강한 약도 쓰지 않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가 개발한 통증 재처리 요법입니다. 평균 10년 넘게 통증에 시달린 환자들의 66%가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1년간 진행한 뇌신경 임상 연구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 통증의 80% 이상은 신체 이상이 아니라 뇌의 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신경 가소성 통증이라고요. 뇌가 통증은 위험이야 라고 잘못 학습하면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 두려움이 다시 통증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뇌가 통증을 학습했다면 그 학습을 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뇌는 변화 가능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학적인 방법, 통증 탈출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죠.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이 책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 소리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 이 아이의 뇌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아이가 엄청나게 아파해요. 아이의 엄마 아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고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016년 12월 닥터 필이 제작하는 CBS 채널의 장수의학 토크쇼 더 닥터스 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16세 소년 K씨의 사연이 다뤄졌는데 만성적인 복부 통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잦은 아이였다. K씨를 진료한 의사들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자리한 통증심리센터의 상임이사인 나는 만성 통증 및 기타 신체 증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나와 통화했던 PD는 내가 우리 팀원들과 함께 K씨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2년 전만 해도 K씨는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존 버로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9학년 학생이었다. 야구와 스타워즈를 사랑했고 대수학과 화학은 싫어했다. K씨는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듯 보였다. 고등학생이 된 지 약 3개월이 지날 무렵 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맹장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K씨의 부모님은 서둘러 K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의사는 아무 문제도 찾을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났지만 통증은 계속되었다. MRI, CT, 진단 목적의 수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그 사이 K씨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야구팀을 그만두었고 결국에는 학교도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길고 고통스러운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K씨는 더 닥터스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제작진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K씨의 진료 기록을 한번 봐야겠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화면으로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요? PD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건 TV에 나올 내용이었다. 시청자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런데 K씨가 몸 안에서 겪는 통증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한 후 내가 대답했다. K씨의 뇌 fMRI 사진을 치료 전후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즉 fMRI는 뇌의 활동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상 기법이다. fMRI는 뇌의 혈류 변화를 기록한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할 경우 그쪽으로 피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fMRI는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바람은 K씨가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뇌에서 달라진 활동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나는 K씨가 통증에서 벗어난 뒤 그의 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즉석에서 떠올린 그 가벼운 제안이 통증 연구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연구 중 하나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K씨의 통증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겪어온 통증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나, 내 의자, 그리고 나의 어머니. 20대 중반까지 내 인생은 순탄했다. 당시 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심리치료학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다. 나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렸고 LA 다저스 경기를 보러 다녔다. 반려구 리그에도 소속되어 있었다. 우리 팀은 전국 대회까지 나갔다. 하지만 대학원 2년차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허리 아래쪽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더니 인생이 송두리째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극장에 앉아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는 정도의 일조차 2시간짜리 악몽으로 변했다. LA 다저스 경기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운동 경기를 직접 뛰기는커녕 앉아서 보는 것도 어려웠다. 대학 강의실에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무용품 매장에서 부드럽게 젖혀지는 바퀴 달린 의자를 사서 강의실마다 끌고 다녀야 했다. 궁금해할까봐 밝히는데 가는 곳마다 커다란 의자를 끌고 다니는 건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척추 전문의 3명을 만났다. 한 의사는 내게 추간판 탈출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명은 추간판 퇴행에 따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의사는 그냥 내가 키가 너무 커서 허리가 아픈 것이라고 말했다. 키를 다시 작아지게 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그 밖에 물리치료, 바이오 피드백, 침술, 지압 등등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시도해보았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허리 MRI 촬영을 하도 많이 해서 친구들은 내 척추가 자석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6개월쯤 지난 뒤 나는 경막에 마취 주사를 맞았다. 증상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통증은 반으로 줄었다. 사는 게 다시금 견딜만 해졌다. 대략 8일 정도는 그랬다. 난데없이 머릿속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것 같던 어느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까지 살면서 겪어본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두통이었다. 그렇게 생긴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매일 찾아오는 고질적인 두통은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환상적이군.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끝에 만난 두통 전문의는
뇌 척수액 압력 상승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었다. 그가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뇌 척수액 압력 상승으로 인한 두통의 특징은 누우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나는 허리가 아파 앉을 수도 없고 머리가 아파 누울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현실적인 분이었던 우리 아버지는 내게 몸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유지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후 몇 년에 걸쳐 나에게는 아래의 증상들이 추가로 나타났다. 상부요통, 목 통증, 어깨 통증, 무릎 통증, 발 뒤꿈치 통증, 혀 통증. 혀 통증을 겪는 사람도 있나? 안구 통증, 치통, 발가락 통증, 무려 발가락 3개. 고관절 통증, 복부 통증, 손목 통증, 발 통증, 다리 통증, 턱관절 장애, 속쓰림, 어지럼증, 이명, 가려움증, 만성피로.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 의사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증상에 따라붙은 진단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디스크 팽윤,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반복성 긴장 손상 등등. 하지만 그 어떤 의학적 치료도 나를 돕지 못했다. 통증이 삶을 집어삼켰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도저히 즐거운 표정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일도 할 수 없었다. 통증 앞에서 쩔쩔매느라 삶 자체가 완전히 멈춰서 버렸다. 짐을 싸서 부모님 댁으로 아예 다시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책을 한 권 건네주셨다. 통증 치료에 관한 심신상관적 접근법이 담긴 책으로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 읽고 요통에서 벗어나게 된 책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사랑에 넘치는 분이었고 어떻게든 나를 도우려고 애쓰고 계셨다. 그러나 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했다. 책을 방 저편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다. 엄마, 고작 책 한 권으로 내가 나을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아픈 게 머릿속에서 꾸며낸 일은 아니잖아요. 의사한테 받은 진단만 한 트럭이라고요.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방에서 나가셨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과는 굳이 길게 말다툼하지 않는 법이다. 1년이 지난 뒤에야 나는 마침내 그 책을 읽었고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책이 내 통증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해주었다.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통증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통증의 신경과학을 공부했고 통증이 뇌와 신체 두 곳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는 몸 곳곳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이를 처리한다. 몸이 다치면 뇌는 아프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때때로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우리 뇌의 통증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고장이나 꺼지지 않으면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신경가소성 통증이라 부른다. 보통의 통증은 몸이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다친 곳이 회복된 후에도 통증이 계속 이어지거나 뚜렷한 신체적 원인이 없는데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개 신경가소성 통증이다. 왜 신경가소성 통증이 생기는지, 자신의 통증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나는 내가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경가소성 통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간 몸을 고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통증을 없애려면 몸이 아닌 뇌를 겨냥해야 하는 것이었다. 만성 통증을 다루는 심신상관적 접근법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고 치료 방법도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내 뇌의 연결망을 재구성해 자연스러운 질서를 회복시켜줄 새로운 기법들을 직접 만들어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디스크 팽윤 상태이고 뇌 촉수의 압력도 높다. 아마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 22가지에 이르던 증상을 전부 없앤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실제로 우리는 만성 통증이라는 대유행병의 한가운데에 있다. 미국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만성 통증에 시달린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수가 약 1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내 인생을 건 과업이 되었다. 나는 통증심리센터를 세우고 다른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만성 통증이 신경가소성 통증이다. 여러 해에 걸쳐 치료 기법을 가다듬은 끝에 우리는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통증 재처리 요법을 완성시켰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통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껏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일단 우리 팀이 치료를 맡으면 환자들은 어디가 아프든 혹은 얼마나 오래 통증을 견뎌왔든 상관없이 모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제 통증이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잠시만요. 통증을 느끼시나요? 네. 아프시죠? 네. 그럼 그건 진짜죠. 어떤 통증은 진짜로, 또 어떤 통증은 가짜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늘 기이하게 다가온다. UCLA 재학 시절, 우리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주간 행사에 최면술사가 온 적이 있었다. 내 친구 제이미가 자청하여 최면을 받기로 했다. 직업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그 최면술사는 제이미를 최면 상태에 빠뜨린 뒤 그의 팔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제이미가 미친 듯이 날뛰더니 결국 얼음을 채워놓은 아이스박스 속에 팔을 쑤셔 넣었다. 배꼽 빠지게 웃긴 장면이었다. 나중에 제이미에게 정말 아팠냐고 물어봤다. 살면서 겪어본 것 중에 최악의 통증이었어. 몇 마디 찰진 욕을 곁들이며 제이미가 대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최면과 통증의 관계를 들여다본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가 있다. 연구진은 실험 대상자가 fMRI 기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뜨거운 금속 탐침으로 통증을 가했다. 그러자 통증을 관장하는 참가자의 뇌 부위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이후 과학자들은 같은 실험 대상자에게 최면을 건 다음 오로지 암시만으로 통증을 유도했다. fMRI상 정확히 똑같은 뇌 부위에 불이 들어왔다. 통증을 몸에 직접 자극을 가해서 일으키든 최면으로 암시해서 일으키든 뇌 차원에서는 동일한 감각이었던 것이다. 통증은 말 그대로 통증이고 어느 경우에나 진짜이다. 또한 모든 통증은 뇌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언제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의 통증을 느끼게 할지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우리의 아픈 허리. 요통은 가장 흔한 형태의 만성 통증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식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석 달 꼬박 허리가 아팠어요.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요. MRI 결과를 보니 L2, L3 사이에 4mm 크기의 디스크 탈출이 있고 신경근이 부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네요. 이런 진단은 당신의 가엾은 척추에 결함이 생겨 거대한 디스크 하나가 툭 튀어나왔고 그것이 신경을 짓누르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섬뜩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또한 그 진단에 마음이 확 기울기도 한다.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의사가 찾아주었으니 말이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남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통증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슬프게도 그렇지가 않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허리 수술의 상당수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사실 수술 이후에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이 너무나 흔해서 아예 이를 지칭하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실패한 허리 수술 증후군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스크 팽윤이나 디스크 탈출 증세를 가지고 있다. 디스크 퇴행이나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 흠 없이 완벽한 척추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아기들이다. 아기의 디스크는 모두 놀랍도록 탱탱하며 그 귀엽고 조그마한 관절에서는 염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몸 여기저기가 닳고 찢어진다. 이런 식으로 몸이 노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의 64%가 디스크 팽윤, 디스크 돌출, 디스크 탈출, 디스크 퇴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몸의 구조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상 정상적인 것이고 대부분 통증과는 관련이 없다. MRI 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검사 결과와 신체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만성 요통을 지닌 사람들을 모집해 디스크 퇴행이나 디스크 팽윤 등을 점검해 보았는데 과학자들은 몸의 구조적 문제와 참가자가 느끼는 증상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의 구조적 손상이 만성 요통의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최신 신경과학에 약간의 노스트라다무스식 예언을 접목해 통증 예측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연구진은 허리 통증이 처음 발현한 때부터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 누가 향후에 만성 통증 케이스로 진행될지 예측하고자 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예측은 85%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이 과학자들은 허리에 대한 검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척추 엑스레이나 MRI도 보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환자의 허리는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오로지 뇌만 들여다보았다. 연구진은 뇌를 촬영해 핵심 영역 두 곳이 어떤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누구의 통증이 지속되고 누구의 통증이 해소될지 높은 정확도로 맞춰낼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만성 요통은 척추 구조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프다는 느낌만큼은 100% 진짜지만 통증의 정체는 신경가소성 통증인 것이다. 신경가소성 통증을 치료하려면 몸이 아니라 뇌를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짜 채찍질 손상, 가짜 교통사고.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차를 멈춰 세우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차가 거의 멈추려는 순간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브레이크 마찰음이 들린다. 백미러를 보자 뒷차 운전자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든 채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다. 당신은 충돌을 각오한다. 차가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당신의 고개가 뒤로 확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세게 튕겨나온다. 아이쿠, 이런 걸 채찍질 손상. 지금의 경우처럼 관성에 의해 머리나 목에 갑자기 충격이 가해져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함. 옹기니. 이라 부르는데 이는 보통 머리나 목의 통증으로 이어진다. 채찍질 손상은 경추부 염좌의 일종으로
다른 염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 며칠 안에 완전히 낫는다. 하지만 때로는 채찍질 손상에 의한 통증이 낫지 않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다쳐서 얻은 통증이 끈질기게 이어질 경우 이를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이 증후군이 급속도로 확산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최대 10%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다. 이상한 것은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을 뒷받침할 신체 구조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가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몸이 나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증만 남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학적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을 북유럽 외곽 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로 아름다운 풍광과 훌륭한 농구팀으로 유명하다. 농구가 국민 스포츠인 나라다. 그런데 리투아니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이다. 그곳에도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있고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 끈질기게 이어지는 목 통증은 없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수백 명의 리투아니아 후방 추돌 사고 피해자들을 살펴본 뒤 그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에는 목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1년 뒤 그들의 목 상태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은 리투아니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교통사고가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독일의 연구팀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대단히 기발하면서도 약간은 파격적인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차의 운전석에 앉았고 뒤에 있던 다른 차가 이들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조작한 것이었다. 연구팀은 이를 플라시보 충돌이라 일컫는다. 어떻게 자동차 사고를 조작할 수 있었을까? 연구팀은 병을 깨서 충돌할 때의 소리를 흉내냈고 복잡한 도르래 장치와 경사로를 활용해 실험 대상자의 차를 살짝 앞으로 움직였다. 다른 차와의 실제 접촉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자신이 후방 추돌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연구팀은 영리하게도 바닥에 깨진 유리까지 뿌려 진짜로 차에 치인 현장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가짜 충돌이 발생한 지 3일 뒤 참가자의 20%가 목 통증을 호소했다. 4주가 지난 뒤까지도 10%는 여전히 증상을 보였다. 그들의 통증은 실제였지만 몸에는 아무런 구조적 손상도 없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이 탔던 차에 실제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통증은 참가자들의 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뇌 속에 자리 잡은 무엇,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충돌을 겪었다고 믿었고 만성 채찍질 손상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법하다고 믿었다. 리투아니아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 나라에서는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통증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을 믿는 것이 왜 실제 만성 채찍질 손상 증후군으로 이어질까? 그에 대한 답은 3장에 나올 텐데 우리 뇌가 통증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강력한 기관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이다. 마치 통증이 몸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몸이 아닌 뇌에서 비롯되는 신경 가소성 통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뇌가 통증을 안겨줄 수 있다면 반대로 뇌가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요통과 만성채직질 손상 증후군은 신경 가소성 통증으로 인해 자주 유발되는 고질적 증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두통, 복통, 골반통, 관절통, 신경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반복성 긴장 손상 등등 그 밖에도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다. 전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팀은 통증 재처리 요법으로 그 모든 증상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우리가 치료한 사례 속의 환자들은 저마다 신체 증상을 겪었음에도 몸의 부위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나을 수 없었다. 몸 대신 뇌를 겨냥하자 그들은 비로소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더 닥터스를 통해 만난 나의 복부 통증 환자 K씨에게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K씨의 치료. 몇 발짝 떨어져 서 있던 카메라맨 2명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K씨와 가족들이 내 진료실에 들어와 앉았다. K씨의 어머니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아가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해봤어요. 약이며 시술에 시술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나는 K씨에게 신경 가소성 통증이라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다친 곳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우리 뇌가 진짜로 아픈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생긴 통증을 어떻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겠다고 마음먹은 듯 K씨의 두 벌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 이제 나을 거야. K씨의 어머니가 스스로도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다. K씨와 나는 매주 만났다. 우리는 그의 통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끈질기게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통증 재처리 요법에 대해 가르쳤고,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실습했다. 4주 뒤, K씨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내 진료실에서 야구 배트를 휘둘렀다. 6주 뒤, K씨는 전속력으로 복도를 뛰어다녔다.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 3개월 뒤, K씨는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K씨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학교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야구팀 중견수로 활약했다. 더 닥터스의 팀 요청에 따라 우리는 치료 전과 후에 K씨의 뇌 fMRI 촬영을 진행했다. 의학 문헌에는 다양한 강도의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fMRI 자료가 넘쳐난다. 그런데 만성 통증이 치료된 후의 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K씨의 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 며칠 뒤 K씨의 fMRI 촬영을 담당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너무 놀라운데요? 두 사진에서 드러난 차이가 충격적일 정도예요. 그가 곧장 나에게 뇌스캔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인기 토크쇼 제작진의 요청에 즉흥적으로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계기로 우리는 만성통증 제거에 관한 최초의 fMRI 사례 연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K씨의 치료 전후에 촬영한 뇌스캔 사진의 드라마틱한 차이를 들여다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아이의 뇌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통증에 대한 새로운 이해. K씨의 뇌스캔 결과는 놀라웠다. 내측 전전두엽, 측좌핵,
전측 뇌섬엽에서 변화가 관찰되었다. 뇌에서 이 영역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이들을 소리내어 읽으면 꼭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주문처럼 들린다. 내측 전전두엽, 측좌핵, 전측 뇌섬엽의 영문 표기인 메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 뉴클리어스 아쿰벤스, 안테리어 인슐라를 발음할 경우 영화 속 마법 주문들과 유사하게 들린다는 뜻, 옮기니. 둘째, 이들은 모두 통증 처리에 관여하는 뇌 부위이다. K씨의 fMRI 결과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단일 사례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K씨의 뇌에 일어난 변화는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 아니면 통증 재처리 요법이 실제로 K씨의 뇌신경 회로를 바꾼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세계적인 명성에 빛나는 신경과학자 토르 웨거였다. 지난 10년 사이에 통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고 토르 웨거가 그 최전선을 이끌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뇌를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생각해왔다. 우리에게도 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때때로 우리가 찬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잠깐씩 얼어버린다는 것까지, 심지어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뇌가 살짝 분홍빛을 띠는 회색의 덩어리이며 아무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fMRI 기술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K씨의 경우에서 보았듯 fMRI 덕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뇌의 어느 부위가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뇌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사상 최초로 눈앞에서 생생히 지켜보게 된 것인데 그 결과 통증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통증의 다양한 양상에 관한 fMRI 연구가 수천 건이나 진행되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두 가지 중대한 발견을 하는 데 이르렀다. 첫째, 만성 통증은 급성 통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작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르며 심지어 관여하는 뇌의 부위도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통증이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다. 뇌에는 통증 센터가 단 하나만 있지 않았다. fMRI 연구는 뇌의 여러 영역이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때 여러 영역이라 함은 말 그대로 통증과 관련된 영역이 아주 많다는 뜻이다. 다시 토르 웨거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는 통증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다. 웨거 박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천 건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했고 사람들이 통증을 느낄 때 나타나는 독특한 뇌활동 패턴을 찾아냈다. 이른바 통증 표지라 일컫는 이 같은 뇌활동 패턴에는 총 44곳의 뇌 부위가 관여한다. 무려 44시라니. 이들 중 절반은 통증을 키우는 역할을, 나머지 절반은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뇌가 통증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복잡한데 토르 웨거는 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K씨의 fMRI 결과를 곧장 그에게로 보냈다. 그러자 토르 웨거는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제안을 해왔다. 운이 좋게도 웨거 박사는 만성 요통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려던 참이었고
모든 참가자들은 치료 전후로 fMRI 뇌 촬영을 받게 되어 있었다. K씨의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은 웨거 박사는 자신이 착수하려는 만성요통 연구에 새로운 실험 집단을 추가해 이들에게 우리의 치료법을 적용해 보고 싶다면서 우리에게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 통증 재처리요법이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진행하는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과학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웨거 박사의 연구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1600km도 더 떨어진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망설임 없이 기회를 붙잡았다. 그 다음 한 해 동안 내 생활은 온통 여행의 연속이었다. 볼더에서 진행하는 요통 연구의 진행을 돕는 동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어갔다. 일주일에 4번 비행기에 올라탔다. 매주 그렇게 했다. 그러는 사이 달까지 가는 거리의 절반은 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였다. 연구팀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웨거 박사 외에도 뇌 스캔을 담당한 잭, 로리, 주디스가 있었다. 하워드 슈비너 박사는 의학 자문을 맡았다. 그리고 연구 전반을 총괄한 요니를 빼놓을 수 없다. 32살의 과학 천재 요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와 제임스 딘의 무심한 멋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요니와 나는 훌륭한 협업 관계를 유지했다. 그가 대단히 실리적이라면 나는 좀 더 이상주의적이었다.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표를 명확히 해둬야 해요. 그래야 객관성을 확보하죠. 좋아요. 매주 참가자들에게 BPI, 통증 정도를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기록하는 표준 도구를 작성하게 하죠. 치료 시작 시기와 마칠 때의 점수를 비교해서 통증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볼 수 있게요. 나는 통증을 줄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낫게 해주고 싶어요. 만성 통증 연구는 완치 통계를 보고하지 않아요. 완치되는 환자가 드무니까요. 통증 정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이 표준이죠. 우리는 완치시킬 건데요. 그러시군요. 요니는 회의적이었지만 요니는 언제나 회의적이다. 곧 내 뜻을 따라주었다.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 환자의 평균 통증 점수가 0이나 1로 떨어지면 이것은 아프지 않음과 거의 아프지 않음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들이 완치되었다고 여기기로 했다. 우리 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치료사 중 한 명인 크리스티와 내가 볼도로 가서 치료에 임했다. 그렇게 꼬박 12개월에 걸쳐 만성요통 환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환자들은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21세에서 70세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 어떤 의학적 치료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 만성 허리 통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었다. 50명의 환자가 무작위로 우리 치료 그룹에 배정되었고 이들은 4주간 주 2회씩 통증 재처리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는 기분 좋게 크리스티를 격려하곤 했다. 우리 그냥 캐시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만 하면 돼요. 그걸 50명에게 연달아 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단 8회 치료 만에 해야 되고요. 멀리 타지까지 건너와서. 연구는 고되었지만 보람도 매우 컸다. 우리는 볼드의 환자들과 친해졌고 진심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이 통증 재처리 요법의 원리를 받아들여 만성 통증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과연 그걸로 충분한 걸까? 통증 재처리 요법이 과연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나의 초조감은 극에 달했다.
마침내 요니가 나에게 결과를 건넸다.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다. 우리가 맡았던 환자의 98%가 통증이 개선되었고, 게다가 66%는 아프지 않음, 거의 아프지 않음 상태였다. 우리 환자 중 3분의 2가 요니가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완치 카테고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 같은 결과에 요니도 뛸 듯이 기뻐했음을 밝힌다. fMRI 스캔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웠다. 웨거 박사와 연구팀은 단순히 환자를 fMRI 기계에 넣는 데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환자가 fMRI 기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하고자 했다. 환자의 뇌가 통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통 유발 장치를 사용했던 것이다.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공기 주입식 베개였다. 환자는 fMRI 기계 안에 둔 납작한 베개 위에 눕는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베개를 부풀려 환자의 허리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연구진은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상태일 때 뇌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모든 환자가 연구의 시작 시점에 이런 식으로 뇌사진을 찍고 치료와 연구가 끝났을 때 다시 뇌사진을 찍었다. 스캔이 전부 마무리되자 요니는 fMRI 데이터를 끌어안고 몇 달을 씨름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고 미세한 머리 움직임을 보정했으며 환자별로 치료 전후의 스캔본을 비교했다. 서서히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케이시의 사례는 우연이 아니었다. 케이시가 그랬던 것처럼 환자들의 뇌는 통증 재처리 요법 후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케이시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는 전측 뇌소엽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부위는 웨거 박사가 찾아낸 44곳의 통증 영역 중 하나이다. 연구가 시작될 무렵 베개로 압력을 가하자 환자의 전측 뇌소엽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들어왔고 환자들은 심한 통증을 느꼈다. 치료를 받은 뒤 그들의 전측 뇌소엽은 훨씬 차분해졌고 베개가 부풀어도 그 전만큼 아파하지 않았다. 베개가 허리에 가한 압력은 2번 모두 똑같았지만 8번의 통증 재처리 치료를 받은 뒤 환자들의 뇌는 다르게 반응했던 것이다. 이것은 전측 뇌소엽이 만성 통증의 근원이라는 뜻일까? 안타깝게도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통증에 관여하는 뇌 영역만 해도 43개나 더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통증을 일으킬지 말지를 뇌가 결정할 때 전측 뇌소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치료 그룹에 속했던 환자들은 자신의 전측 뇌소엽에게 더 나은 판단을 내리라고 가르칠 수 있었다. 볼도의 요통 연구는 우리가 기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다. 통증 재처리 요법이 그냥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만성 통증을 다루는 기법 중 가장 효과적인 치료 기법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우리가 소개한 심신상권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자신의 뇌신경 회로를 재구성해 통증을 멈추게 하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이 책은 통증 재처리 요법으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먼저 신경 가소성 통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통증의 순환고리를 끊고 아픈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안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와 비유, 생생한 환자 사례들을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 통증을 치료하려면 먼저 통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어 보자. 통증이란 대체 무엇일까? 오늘 행복소리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